오늘부터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됐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헬스장, PC방 모두 예전처럼 문을 열고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대신 실내에서 50인 이상, 또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요. 또 교회의 비대면 예배 원칙도 유지가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또 서민층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가 결단을 내렸는데요.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 추석 연휴 역시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앞으로 2주에 달렸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뭐 전쟁터에 나가는 선수들 마냥 네, 여야가 아침부터 전열을 가다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낙연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각 당 아침 회의에서 선전포고하듯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 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공정 바이러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공무원 복무 불공정 논란에 대단히 민감을 갖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영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의도된 침묵을 이어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논란이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는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불공정 특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 오늘 대정부 질문 출석을 했죠? 네, 출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보다는 대추미애 질문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 불러내서 질문을 쏟아냈고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이제 질의를 요청을 해서 네. 추미애 장관 관련도 질문을 계속 던지기도 했습니다. 질문도 많았는데 국방부에 민원을 안 넣었냐, 넣었냐, 이 부분부터 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소설 수신의 발언 관련돼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니까 특임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좀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 또 보좌관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했고요. 다만 이 소설 쓰신의 이 말과 관련해서는 이 독백이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래 나갔다. 상당히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호 기자님도 네. 눈여겨 보신 장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질문과 지금 비슷한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하나 눈에 띄는 건 사실 이게 검찰에 고발된 다음에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아니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답을 하기도 했고요. 누구의 수사 의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예, 그러니까 이 건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의 고발 사건이나 윤석열 총장의 장모 부인 사건, 조윤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까지 거론했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이 추 장관이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태도 면에서는 좀 달라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좀 더 공세적이라고 할까요? 공세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과를 포함한 설명 글 이어서 오늘 좀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사 의지가 없어 보였다. 요새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 수사를 맡기라는 이야기들도 올라왔다. 국민청원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추 장관 아들과 이 휴가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이 주말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요? 소환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보좌관뿐만 아니라 그 아들 서모 씨도 피고발인 네.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린 그러네요. 상황이긴 하죠. 네. 이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부터는 지금 빠르게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검찰은 최근 서 씨가 복무했던 이 군부대 지역대장, 그 예비역 중령 A 씨 그리고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뭐 B 대위 그리고 이제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라는 당직 사병까지 지금 연달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대 지원장교 그리고 이 당직병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한 차례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소환이 돼서 조사를 얼마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수술을 받았던 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한 달 넘게 보고를 받았다. 네, 한 달 늦게 한 달 뒤에 알았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이 서모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바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이 보고를 잘 받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통신비 2만 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통신비 2만 원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나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찬성하는 것은 아닌 걸로 나와서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 측면에서 보면은 공세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들 것도 같은데 네. 주말에 민주당이 최고위 긴급 소집을 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신문에 나오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선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고 그래요? 얘기는 했습니다. 오보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통신비 2만 원을 당장 뭐 삭감을 하든가 없던 걸로 하든가 대상을 줄이든가 이럴 가능성 없어 보여요. 그대로 통신비 2만 원은 계속해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국민에게 하는 뭐 위로가 되고 위안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당장 고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추경 심사를 통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통신비 2만 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또 합의가 안 되면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합의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통신비 2만 원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타협을 하고 협치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추경 심사를 통해서 뭔가 주고받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뭘 주고 뭘 받을까요? 그러니까 뭐 독감 백신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00억만 들어가면 3천만 명분에서 1,900만 명분이 무료고요. 네. 1,100만 명분이 이제 돈 내고 맞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까지 무료로 풀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여당이 좀 마련하고 여야가 함께 심사를 하고 그걸로 그다음에 통신비 2만 원을 대상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은 금액을 낮추던가. 근데 그게 어렵다면 따로 백신 관련된 예산만 따로 편성을 더 하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대화하고 논의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전 국민 독감 예방, 그러니까 독감 백신 이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천만 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확보한 양 자체가 전 국민에게 맞출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독감 무료 백신을 놓자라는 주장이 사실 이게 의미가 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보다 뭐 많은 양을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게 3천만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모두가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방역 당국에서도 뭐 이렇게 예방 접종 무료로 맞춰주는 이 국가 대상 예방 접종 대상 외에 이 만성 질환자가 아니면 뭐 맞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와는 좀 다른 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치료제도 지금 뭐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고 다만 이 코로나19처럼 그러니까 독감이 이제 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그거를 막고자 이제 예방 접종을 어느 정도 하는 편이지. 그러니까 국민의 한 50~60%가 이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코로나19처럼 급격한 그 확산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걸리신 분들은 이미 뭐 검증된 치료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을 모두가 맞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뭐 매년 맞는 편은 아닌데
네. 그냥 뭐 저는 안 맞아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정말요? 아기 나면은 늘 매년 맞을 텐데. 아기만 맞았던 애기한테 것 같습니다. 옮을까봐. 네. 아, 안 챙겨주셨어요 부인이? 저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좀 맞아야겠네요. 갑자기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아기한테 옮을까봐 뭐 그런 게 네. 있는데 글쎄요, 그 아이들은 맞춰도 저는 이렇게 매년 맞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독감 뭐 걸려도 뭐 어떻게 되겠지 말씀하신 것처럼 약도 있고 해서 네. 그렇게는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네.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모자라서 이게 뭐 전 국민 예방 접종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 정은경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되겠죠. 청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청장이에요. 근데 이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 현직 의사가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현황 브리핑밖에 한 게 뭐 있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페이스북에 한 걸로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에 네. 올린 글을 통해서 한 현직 의사가 한 말인데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의사는 비난 잘 안 하는데 본인이 그 의사는 그러니까 정은경 자기도 본부장- 의사니까. 예, 예. 네. 청장도 의사니까 네네.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하기 더 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임시 공휴를 막았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염색, 그러니까 머리 염색을 말하는 거겠죠. 네네. 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가지고 K 방역 영웅 평가는 민망하다.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안에도 못 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약간 이 발언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무리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국민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정경 청장을 이렇게 비판한 게 지금 상황에서 맞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판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임명장을 주러 갔을 때 이제 또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네. 많은 이제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거기서 모여서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왜 안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비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어쨌든 뭐 정은경 청장이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부분을 네.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계속적으로 중국 입국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는 꺾지 말자 우리가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유보를 했고 동맹 휴학도 지금은 이제 중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네. 네 그럼 돌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학업에 이제 복귀를 네. 한다라는 계획이고 지금 그 의협과 그 전공의 전임의들이 이제 단체 행동을 할 때 의대생들도 이제 휴학계를 내고 집단 휴학에 들어갔는데 네. 휴학계를 이제 철회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2학기부터 수업을 듣는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어제 의대 4학년생들이 먼저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로 이제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학생들도 이런 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뭐 다시 나서겠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단체 동력을 좀 이어나갈 단체 행동을 그렇죠. 좀 이어나갈 동력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의사 국가고시 재응 시는 안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보겠다는 그런 의사도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의정합의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문제를 당장 빠른 시일 내 지금 해결할 그런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를 언젠가 구제해주긴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방역 당국에서도 오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돼야지.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면 정부로서도 형평성 문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럼 국가고시 치를 때
이렇게 단체 행동 나서면은 아 좋다. 뭐 다음에 받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정부의 계속적인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2번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늘 오후에 실시가 됐는데요.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 예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임시국회를 통해 차기 총리직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가 체제로 전환되는 일본 행정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아베 총리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될 스가 총리, 네 아직은 총리가 아니죠. 스가 관방장관에 대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예상했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압승이에요. 이렇게 압승이 될 줄 예상을 하셨어요? 네, 이미 총재 선거 이전부터 이 5개 주요 파벌의 지지를 받아냈었고요. 네. 그리고 지방 투표도 원래 인기가 있었던 이시바 전 간사장보다 2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결과대로 이 압승은 나왔고요. 아마도 이 전 당원 투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일부 지방 대표만 참가한 제한된 선거였기 때문에 자민당 입장으로서도 이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정권 추진력이 없을 거라고 조금 여겼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정권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무래도 한정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마도 이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파벌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각 파벌들이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벌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높은 지지율은 이 스가 관방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정권 추진력도 되지만 또한 각 파벌들의 이해관계가 이 결집되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파벌들이 결국에는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 스가 관방장에 몰아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제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표를 몰아줬으니까 파벌 측에서는 이제 스가 관방장관한테 이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뭔가를 또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새로운 총리가 되어서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본 정치가 사실 뭐 파벌 이야기 저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파벌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민당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아베 수상이 속해 있는 호소다파 같은 경우는 이 아베 수상은 정통 보수를 대립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55년에 자민당이 등장했을 때 이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가지고 이 하나의 55년 체제를 만든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보수와 어떻게 보면은 리버럴 자유당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이후에 이게 정권 내부의 대립 구도를 가져왔고 거기에서 많은 파벌들이 형성돼 왔었죠. 지금 현재도 그 후손들이 계속 파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총재가 되기는 어렵고 각 파벌들의 이합 집산에 의해서 돌려먹기식으로 서로 총재직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이즈미 정권 때는 이 고이즈미 정권 이 파벌 정치가 일본 보수 정치의 부패라고 해서 이것을 파괴하겠다라고 개혁을 들고 등장했었지만 네. 결국 개혁에 실패했었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것이 아베 내각이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어떤 파벌이 있나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베 수상에 있는 호소다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니카이 간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니카이파가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수상 후보가 되었던 이 키시다파도 키시다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온건파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후보가 되어 있었던 이시다 전 간사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신흥 지방 보수 출신으로
이시다 간사장 파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수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파벌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하지만 이 총재 선거에 나왔지만은 이 파벌들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좀 이런 구도에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일본은 우리랑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면은 내각을 또 구성하고 거기서 뭐 의원들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럼 내각 구성할 때도 자기네 파벌 쪽에 이제 인물을 데려가서 넣어라 뭐 이런 압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재 선거 전부터 각 파벌들이 이 세를 가시하면서 수가 관방장에 압력을 가했는데 오늘 신임 총재로 당선이 되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자민당 주요 당직자 인사 문제부터 아하. 어떤 형태의 인사를 만들지 이게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씨가 이 간사장직으로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예상이 있지만 네. 니카이 씨가 간사장을 그대로 연임할 경우 이것은 이 정권이 신선미가 없고 수가 체제는 이미 독자성을 잃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오늘 지지율을 바탕으로 초기 이 개혁성이 있을 때 만약에 10명 이상의 당직자를 교체한다면 수가 신임 총재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당직자 인사부터 수가 체제에 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주 당직자 인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뭐 이를테면은 교체하고 갈아치우느냐. 안 그러면은 진부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아마도 이 인사 문제를 보면은 스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충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스가 장관의 외교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이틀 전에 있었던 이 외국인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네. 수가 관방장관은 외교 문제는 아베 수상의 조언을 받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수가 관방장관은 대부분 일본 수상의 경우는 수상으로 가는 코스 중에 외무장관을 하고 방위장관을 하고 간사장 등을 역임하는데 아하. 이 수가 관방장관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즉 외교의 문외한이라고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베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아베 정권은 이 90년이 강하고 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철저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신임을 했지만 네. 과연 이 수가 신임 체제가 얼마나 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협력을 할지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이 수가 체제를 얼마나 승인하느냐의 여부가 수가 체제를 좀 결정 지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일 안보 협력 체제라는 아베 노선을 계승하면 그대로 미국 우선주의로 갈 것 같고 네.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65년 한일 국교 기본 조약에 의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은 해결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대처하겠다라고 이 총재 선거 기간에도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아베 내각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갈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가 관방장관에게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 이 수가 관방장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코로나 문제와 경제 문제를 극복하겠다라고 네네. 주장하는데 이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외부적인 자극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 작년 7월 즉 백색리스트 배제 이전까지 회복은 어렵겠지만 네. 이 코로나 이전 상황인 즉 상호 이동이 되고 이 경제인들의 자유 왕래 정도까지는 최소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런 기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외교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이 외교 철학이 뚜렷하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아베 노선을 따르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랬으면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뭐 코로나19나 경제같이 국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19 그 일본 상황은 저희가 좀 한동안 안 여쭤봤는데 요새 상황은 어때요? 예, 일본도 코로나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연일 2,000명이 지속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어제 오늘은 지금 600명대로 좀 낮아지기는 했고요. 하지만 이미 전국적인 감염 상태가 매일 발표되고 있어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일단은 조금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가을과 겨울에 다시 제3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네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수가 관방장관 신임 총재의 경우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수가 이 관방장관 시절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고트 트래블 이 정책을 네네. 도쿄를 제외했었는데 이 수가 신임 총재가 등장한 이후부터 다음 주부터 도쿄를 포함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고트 트래블을 실시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아마 경제 회복에 대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대될 거라고 하는 우려도 지금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스가 관방장관이 본인이 이 고투 트래블 정책을 아이디어를 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실제 이 고트 트래블 정책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느 목적도 있어서 네. 이 수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수가 체제는 이 국내 경제 중에서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계속 공약으로 내세웠죠. 네. 그리고 나서 지방세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수가 체제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이 고트 트래블도 수가 이 관방장관이 제안을 한 것과 동시에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번에 이 수가 체제를 가장 적절히 지지하고 있는 니카이 간사장의 경우는 전국 여행업계 대표이사여서 아마 니카이 간사장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고트 트래블을 수가 관방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제안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계파 정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군요. 자, 교수님, 일본 내 반응은 어떤가요? 여론도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사실 선거는 뭐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고 이제 일본 여론은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지 뭐 어디 조사 보니까는 아베 정권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아베 정권은 아베 수상이 사임을 표명한 이후 일주일 기간에 건강 문제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동정론이 좀 일어난 것 같고요. 지지율이 51%로 상승을 했고 네. 자민당 지지율도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재로 인기가 올라갔던 것도 아마도 국민들은 이 아베 수상의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안정 속의 변화를 그래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직도 자민당 내에 이 파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악몽이 깊기 때문에 네. 이번에 수가 관방장관이 파벌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재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수가 체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혁에 대한 기대도 국민들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수가 관방장관이 방금 전에 신임 총재로서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습을 보더라도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정권으로 갑자기 등장하게 됐다라고 자신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파벌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즉 아베 시대가 끝나서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베를 계승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안한 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원래 내년에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보다 좀 일찍 치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수가 신임 총재 같은 경우는 1년간 내년 9월까지의 단기 총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수가 체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파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게 되면 이 수가 총재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추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의원의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이 수가 체제는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중에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총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벌들이 만약에 이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했을 때 이 수가 신임 수상이
언제든지 총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압력 카드를 통해서 이 파벌 정치를 또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이 총재 선거 이후에 중의원 해산까지 언제 정치적 상황이 다시 유동적으로 변할지 일본의 전개가 아주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또 이게 또 총선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의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 전개가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집회는 완화하지 않겠다입니다. 아, 지금 이제 단계를 내렸는데 집회는 안 된다,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10월 11일 밤 12시까지 연장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조치들은 조금 완화가 된 걸로 아는데 하나씩 조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됐는데 오늘부터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달 8일부터 시행됐던 한강공원 주차장 진입 제한이 풀립니다. 네네. 한강공원 내 매점과 카페도 9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다만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 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되고요.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시행이 됩니다. 또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1종 집합 금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PC방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사실 좀 굉장히 PC방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시설 중에서 PC방이 아하. 제외됐습니다. 네. PC방의 경우에는 회원 외에 일반 이용객은 수기식 출입자 명부 작성이 아니고요. 네. QR코드 같은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러냐면요. 미성년자는 PC방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27일까지 이용할 수가 없고요. 또 PC방에서는 좌석 띄어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프랜차이즈형 카페들은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매장 내에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 등을 통해서 매장 이용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요. 네네.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은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은 준수하도록 네네. 했습니다. 물론 개인 카페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성묘도 비대면으로 이거 됩니다. 중국에서도 했었던 건데. 네. 네. 정부가 이번 추석에 비대면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고 온라인 있습니다. 성묘. 예. 오. 예, 온라인 성묘는 이번 달 21일 정오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추모관 꾸미기나 추목을 작성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사 시설에 안치 사진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은요. 시설에서 실제 안치된 모습을 촬영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가족 무슨 이제 뭐 공원 뭐 이런 데 안 가고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뭐 추석 때 또 성묘 가고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니까 뭐 이런 정책을 내놨나 봐요. 그렇습니다. 인천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가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인천 가족공원은 14만 3천 명의 고인을 안치한 전국 최대 규모 장사 네. 시설인데요. 공단 측은 대신에 미리 성묘 기간을 정해서 성묘계 분산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추모공원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추석을 앞두고 주말을 이용해 미리 성묘하는 발길들이 이어졌는데요.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12일에서 13일 인천 가족공원 방문객이 4만 5,2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기간 대비 50%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럼 인천 말고 딴 데는 어떤가요? 수도권 지역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면은요. 경기 구리시, 고양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추석 연휴 시립묘지를 폐쇄해서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고요. 추석 연휴를 전후한 21일부터 29일 그리고 10월 5일에서 11일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네네. 시립묘지를 분산 개방해서 성묘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는데 상단 가운데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큼직하게 배너가 있으니까 네네.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아, 한 그때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른바 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아, 이 사고의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네네. 조금 전 기준으로 오후 5시 기준인데요. 56만 명이 동의하면서 아, 많은 그렇군요. 또 여론이 네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그러니까는 운전한 사람이 굉장히 만취 상태였고 예.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동승자가 네. 실제 운전자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네. 해당 사고 차량이 동승자의 회사 네네. 법인 차량이었기 때문인데요. 음. 그러니까 이 법인 차량, 동승자의 법인 차량을 왜 굳이 왜 만취한 운전자가 네네. 몰았느냐? 몰았겠느냐 하는 그 가능성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이들이 또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에 귀가한 게 드러나면요. 네.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 왜냐하면 배임죄? 네. 법인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쓰게 되면 이게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또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범인 도피 교사죄와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면서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네. 운전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오늘 중으로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데 바꿔치기를 했다면 동승자가 실제 운전자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그럼 그 동승자를 사실은 그러면 또 네.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의 제기니까요. 네.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상 배임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네네. 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의혹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들을 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정말 화가 나네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4분 만에 매진된 제주 유람 비행입니다. 네? 4분 만에 매진됐어요? 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일상에서 네네. 멀어지면서 사진첩을 뒤적거리면서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비행기 타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계십니다. 혹시 네네. 박사님 네. 여행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니 뭐 가고는 싶은데 뭐 갈 데가 있어야죠. 어딜 가요 지금 이 시국에. 자, 그래서 네. 공항에서 여행하는 척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유람 비행 상품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식 제가 전에도 아 잠깐만 진짜 가는 게 아니고? 예. 돌아갔다 하늘만 돌다 오는 건데 네.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한국관광공사가 네. 대만 여행사와 항공사와 함께 대만에서 제주도로 떠날 수 있는 가상 출국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진짜로. 가긴 가는데요. 네. 도착하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 돌아서 돌아오는 유턴? 거죠. 네, 그냥? 하늘만 보고 제주도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고 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4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이게? 네, 이 상품이 오는 19일 네. 타이베이 공항을 출발해서 제주 공항에 착륙하지 않은 채 제주 상공을 선회한 뒤에 대만으로 회항하는 상품입니다. 아하. 대만 여행객 120명이 해당 상품을 구매했고요. 관광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기내에서는 한국 놀이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기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노는지를 봤더니 좀 네. 재밌습니다. 한류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 예. 기내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치맥이 기내식으로 나온대요? 네, 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진행하는 퀴즈쇼 설명회도 이어지고요. 관광당국은 이번 상품이 실제 여행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대만 여행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코로나 안정 이후에 해외여행을 희망했고 그중에 1순위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품에 코로나 이후 관광 교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지.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정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론조사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